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본격 겨울 분위기가 풍기는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나 전기장판 가동하시는 가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전기세로 고비를 넘겼는데 겨울이 되자마자 난방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난방비 절약은 환경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난방비 절약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가습기를 틀면 절약할 수 있다부터 외출 모드 설정하기, 뽁뽁이 붙이기 등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난방비 절약에 효과가 있는지 오늘 열린 라디오 팩트체크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디어 비평 시간에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반도 안보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는 북한과 안보, 더 나아가서는 통일까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 북한 통일 저널리즘 관련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 우리 언론에서도 안보 관련해서 긴장도가 높아지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기조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 핵을 가진 자와는 잘 지내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북핵 해법을 모색했었잖아요. 예. 북미 회담을 2차례나 열었고 반면에 바이든 정부는 다소 미온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소극적 정책을 펴오다 보니까 한반도 비핵화가 그간에 다소 국제사회의 수면 위에 크게 오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2기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 동결, 핵 능력 감축 등, 그러니까 이 핵을 가진 것을 당연시하는 듯한 그런 기조를 약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만약에 최대 이슈가 되겠지만 조기 종식이 된다면은 네. 북핵 이슈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여져서 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긴장도가 높아지는 그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는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겨왔기 때문에 더 그런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언론의 북한 보도 관련해서 문제점을 직접 지적도 하셨던데 우리나라 언론의 북한 보도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전문화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역시 좀 미흡한 상태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네. 현재 언론의 북한이나 통일 보도가 가지는 한계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반응하는 보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도량이 잘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비로소 많이들 그거를 다루고 보도하는 경향인데 예를 들면 2018년, 19년에 그 남북, 북미 접촉이 활발하던 때의 그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보도량과 또 최근 한 1, 2년간의 그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보도량을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따라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장기적인 프로세스인 통일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론의 통일 보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적 동질성도 회복해야 되고 사회 통합, 그다음에 남북 간의 상호 이해 증진 이런 데 기여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저널리즘의 한 전문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미흡한 부분을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를 뜯어보면 가장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이슈가 이 북한 파병 이슈가 있었고요. 또 미사일 발사 내용도 자주 보이는데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해 안 좋은 인식들이 심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거는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네. 우리 한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언론들, 주요 언론들을 보면 북한에 대한 좋은 보도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좋은 인식들이 심어진다라고 하는 그 우려는 그거를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봐야 한다.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예컨대 북한군을 러시아 파병하는 이슈라든가 또 미사일 도발 그리고 최근에 또 있었던 이제 남북 간의 문제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남북 연결도로 폭파라든가 또 지속적인 오물풍선 투하 이런 것들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들이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우리 언론에서 이 북한 관련 이슈가 보도될 때 좀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보도되는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북한이 자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원인 제공자는 또 북한이지만 네. 우리가 이 통일 관련, 북한 관련 이슈가 보도될 때 극단성, 편향성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파성이죠. 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언론이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강하게 양극화 경향을 잘 보이고 있거든요. 뚜렷하게 사실상. 그래서 그게 곧 이제 정파성인데 이 정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제 설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도 프레임 설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선택성, 그다음에 정형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낳는 아주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파성이 결과적으로 북한이나 통일 문제를 다룰 때에도 영향을 미쳐서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방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사회의 어떤 통합적인 기능보다는 이념 갈등을 유발해서 통일에 대한 국민 간의 그 생각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독일 연구진하고 제가 수행한 그 한독 언론 통일보도 비교 연구 결과에서도 작년에 제가 발표한 결과인데 네. 그걸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의 언론들은 뚜렷한 진보와 보수 성향 매체에서의 보도 경향의 현저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한 반면에 독일 언론에서는 이념적 성향에 따른 극단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정파성을 보이는 우리 언론의 문제도 매우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정파성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통일보도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북한 관련 보도 내용에서 짚어야 할 부분인데요. 국내에서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다뤘던 보도들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보도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북한 주민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그런 관련한 보도,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는 이제 사상이 통제되고 있는 보도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 기억에 남는데요. 예컨대 남한 드라마 콘텐츠를 시청한 그런 청소년들을 공개 처형했다든가 하는 이런 이슈들은 이제 우리를 정말 놀라게 만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4, 5년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런 인권에 관한 국가의 어떤 검증인데요. 여기에서도 정치범 수용소 폐지 문제라든가 또 종교의 자유, 식량권, 건강권,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짚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정파성을 보이는 우리 언론과 다르게 좋은 통일 보도 관련 사례로 이 독일 언론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 TV의 역할이 상당했다고 들었거든요. 동독 주민 탈출에 대한 서독 TV의 집중적인 보도가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던데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독일 통일 당시에 제가 독일에 이제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당시에 동독 주민의 90%가 서독 텔레비전을 시청을 했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그 텔레비전 내용들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서독인들이나 서방 세계의 삶에 대한 정보를 동독 주민들이 실제로 그런 서독 텔레비전을 통해서 얻었다 하는 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당시 70년대 초부터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 이후에 동독의 서독 기자가 언론 기자가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상호 협약이 맺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동독에 체류하는 서독 언론인들이 동독의 실상을 그야말로 편향성 없이 객관적으로 보도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했다. 그것이 1989년 동독 주민의 동독 대탈출 시점에 사실상 그것이 임계점에 오기까지 네. 서독 언론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대탈출 시점에 서독 언론들이 그 현상들을 거의 매일 생중계에 가깝게 실상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것들이 동독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독일의 언론의 통일 보도 사례가 우리나라에 뭐 그대로 1대1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객관적인 정보의 유입이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무래도 지금 당시 동독이나 지금 우리의 북한은 편향적인 체제 선전 역할을 그들 매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한국 언론의 북한 또 통일 관련 보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통일 관련 보도는 통일을 단기적 사안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도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반짝 보도하고 그치고 이래서는 안 되고 네. 통일이라는 것을 장기적인 프로세스로 인식하고 언론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출처를 제시하는 정보, 그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예. 또 그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걸 위해서는 이제 보도국이나 편집국 내에서는 북한 또는 통일 관련 부서 그리고 전문 기자를 운영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서 북한 전문 기자에 대한 가치와 위상도 좀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곧 북한이나 통일보도 영역에서도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6시 40분, 낮 12시 40분, 오후 7시 40분 세 차례 방송하는 이완하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을 들었습니다. 이완하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은 청취자들의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를 소개하며 경각심을 주고 동시에 입법과 사법체계의 개선점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니터 기간은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이완하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우선 구성이 인상적인데요. 13분가량의 짧은 시간 동안 때로는 단건의 범죄가 아닌 연쇄살인이나 재범 등 긴 호흡이 필요한 사건을 매끄럽게 축약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사건과 함께 법률이나 사회 용어까지 설명하다 보니 그 사례에 맞지 않는다는 논쟁이 일기도 하는데요. 예. 지난 11일에 다룬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날 소개한 사건은 한 남성이 길에서 시비가 붙은 두 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였는데요. 진행자인 이완하 변호사와 패널인 임소희 변호사는 언쟁을 한 사람은 부부 중 남편인 남성이었는데 가해자가 끝까지 쫓아가 살해한 것은 아내인 여성이었다며 여성 혐오 범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국내에는 혐오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없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게 왜 혐오 범죄냐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혐오라는 표현이 문제였던 건가요? 이는 우리 국민이 대체로 증오 혹은 혐오라는 용어에 대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경우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여성 혐오 범죄라면 가해자인 남성이 성기능적인 문제가 있었다거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편의를 취했다거나 등의 생각을 가지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네티즌들은 가해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 중 여성만을 취사 선택해 공격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며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예. 반면 이 사건에 대해 진행자와 패널은 물리적으로 저항이 적은 여성을 공격했기에 혐오 범죄라고 짚었는데요. 그러면 이 경우 여성 혐오 범죄라는 용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페미사이드라는 용어를 설명했더라면 논란을 줄일 수 있었겠습니다. 페미사이드는 여성 혐오 범죄보다 더 넓은 범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범행 동기나 가해자와 상관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점을 노리고 살해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네. 남성이 더 가까이 있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완력이 약한 여성을 쫓아간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적합한 용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성 혐오 범죄라는 용어는 지난 5일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2차례 강도살인과 8차례의 강도살인 미수를 저지른 중국인 사형수 사건을 소개할 때 설명했더라면 이해를 도왔겠습니다. 이 사형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성기능 장애와 성부착증이 있다고도 고백했기 때문에 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용어 사용도 세밀하게 챙겨야겠네요. 또 어떤 점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또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매일 짧은 꽁트로 사건의 재구성에 들려주는데요. 한 명의 성우가 목소리 톤을 달리하며 가해자, 피해자, 형사와 판사 등을 모두 연기한다는 점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비슷한 컨셉으로 가정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경우 매주 금요일 리얼극장데이라는 이름의 라디오 극장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서는 2명의 성우가 나온다는 점을 살펴볼 때 개선점을 찾을 수는 없을지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점 짚어볼까요? 이완하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재구성하며 그동안 청취자들이 사건의 유명세에 가려져 몰랐던 부분에 주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김일곤 씨의 범행을 다룬 12일 방송에서는 김일곤이 전과 22범이었음에도 법무부의 우범자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부실을 짚으며 개선점이 필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 6일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 거래로 실형을 받은 이희진 씨의 부모 피살 사건을 다뤘는데요. 재미 투자자들의 피해만 약 300억 원에 달했던 범행을 저지른 이희진 이희문 형제가 이후로도 약 900억 원의 코인 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알려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패널인 김덕진 변호사는 이마저도 보석으로 출소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에야말로 재판부가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중에게도 꾸준한 관심을 보일 것을 촉구해 의미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연구사우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팩트체크 주제 난방비 아끼는 방법인데요. 겨울철로 접어드는 만큼 이 난방비 아끼는 법에 대한 콘텐츠를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아끼는 방법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이 되면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 난방비 아끼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쏠리는 주제인 만큼 기성 언론의 보도도 많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도 이 관련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이 난방비 아끼는 법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그 방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가습기를 함께 틀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정확히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거의 모든 언론들이 난방을 할 때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머니투데이 11월 11일자 보도를 보면요. 가습기도 난방을 돕는 아이템이다. 보일러 가동과 동시에 가습기를 사용하면 습도가 높아져 방이 빨리 따뜻해지고 오래 열을 간직해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매일경제는 난방 효과 올리려면 보일러, 가습기 동시 사용이라는 기사를 발행을 했고요. 시사저널 보도가 가장 최근인데요. 겨울철에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 호흡기 질환 예방뿐 아니라 난방비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공기 속 수분이 보일러로 데워진 공기의 열을 보다 오랫동안 머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또 MBC는 가습기 사용도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습기 덕분에 공기 순환이 잘 돼 보일러를 틀었을 때 실내 온도가 더 빨리 오르고 수증기가 열을 품고 있어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네. 다른 많은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도 비슷한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많은 언론들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근거가 뭡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악습이 있는데요. 출처와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겁니다. 네. 예전에 신문 지상과 방송 보도 중심이었던 시절에는 이 지면과 방송 시간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근거를 자세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네. 요즘 온라인 보도에는 사실상 이런 한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이 관행을 그냥 따르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난방비 절감법 보도에서도 대부분의 기사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일부 보도들은 에너지공단으로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에너지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난방비 절약 실천 요령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일러 가동 시 가습기를 틀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공기 순환이 빨라지며 물의 비열 상승으로 열을 오래 간직하는 효과가 있어 난방 효율 상승 및 쾌적성 향상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이 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습기를 함께 틀면 난방 효율이 상승한다라고 밝힌 건데 이게 네. 사실과 다른 건가요? 네, 보일러를 틀 때 가습기를 함께 틀어주면 가습기에서 작은 물방울을 뿜어내게 되죠. 네. 그리고 이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데워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초음파 가습기는 진동자가 떨리면서 작은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데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 상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가습기가 실내 온도를 상승시키는 기여분과 이 가습기를 가동했을 때 나오는 전기요금을 또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관건이겠네요. 예. 애초에 가습기는 난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난방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습기가 뿜어내는 이 작은 물방울이 건조한 실내 공기와 만나서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기온을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같은 부피의 공기를 데우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가습기가 기온을 낮추게 한다라는 건가요? 예, 그 여름철에 더울 때 한낮에 마당에다가 물 한 바가지 쫙 뿌리면 물이 확 증발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확 들잖아요. 맞아요. 같은 원리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수증기에 의해서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공기 순환이 빨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내 습도가
아무리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공기의 순환 자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네. 설사 공기 순환이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난방비를 절약하는 것과는 또 관련이 없고요. 물의 비열 상승으로 열을 오래 간직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설명도 좀 이상한데요. 물의 비열은 1로 정해져 있습니다. 1kg의 물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인데요. 이게 비열 1입니다. 물의 비열은 공기의 비열보다 4배 정도 크니까 실내 공기가 머금고 있는 수증기가 열을 오래 간직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데울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과는 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네. 에너지공단 측에 왜 이런 자료가 나갔는지를 물어봤는데요. 확인이 되는 대로 답을 주겠다고 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네. 갑자기 비열 1이 나오고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결론은 이 난방비 절감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가습기를 틀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는 내용의 실험을 TV에서도 방송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이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2014년 10월인데요. 10년 정도 됐죠. 2014년 10월 위기에서 탈출하는 내용의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예, 여기서 그냥 난방을 하는 것과 가습기를 틀어놓고 난방을 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가습기를 틀어놓고 난방을 하는 쪽이 더 빨리 실내 온도가 오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이 실험에서는 20도에서 23도까지 이 방안 온도를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했는데요. 보일러만 틀었을 때는 59분이 걸렸는데 보일러와 가습기를 함께 틀었을 때는 36분이 걸렸다.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이 실험 조건이 정밀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 실험 이후에 실내 온도를 낮춘 뒤에 보일러와 가습기를 함께 틀고 온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엄밀한 시험이 되려면 바닥의 온도를 같게 만들고 실험을 했어야 합니다. 환기를 해서 실내 온도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이미 방바닥이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해서 온도를 높인다. 이렇게 되면 더 빨리 실내 온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실험을 인용한 보도도 좀 많이 보이는데요.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은 실험이라서 언론 보도에 인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하지 않았기에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습기를 틀고 난방을 한다고 해서 난방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습기를 틀어놓는다고 해서 집안이 빨리 데워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습도가 많은 공기를 데우는 데 필요한 열량이 크기 때문에 난방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같은 열량을 공급했을 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냄비를 데울 때 걸리는 시간하고 물이 가득 들어있는 냄비를 데울 때 걸리는 시간 어떤 게 빠를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명확합니다. 게다가 난방 효율은 집안의 습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보다는 난방기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집안의 단열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게 더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것도 있잖아요. 겨울철에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를 설정해 놓고 나가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인가요? 사실 아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군요. 예, 우선 보일러의 외출 모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 외출 모드는 혹한기에 보일러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바깥 날씨가 엄청 추운데 거주자가 보일러를 꺼놓고 집을 비우면 한 일주일 집을 비웠다고 치면 이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서 영하로 내려가면 배관 속에 있는 물이 얼게 되죠. 그러면 보일러와 배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기능이 외출 모드입니다. 이 외출 모드로 설정을 하면 보통 섭씨 5도 정도에서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얼지 않을 정도만 유지해 주는 거죠. 그런데 두세 시간 정도 외출한다고 외출 모드로 설정하면 보일러를 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실내 온도가 5도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날 집을 비우는 여행이 아닐 바에는 외출 모드로 설정하는 것은 보일러 전원을 끄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보일러를 끄면 실내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네. 외출 후에 돌아와서 보일러를 다시 이제 실내 설정 온도로 맞추면 잃었던 온도를 회복하느라고 열량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외출이라면 설정 온도를
한 2 내지 3도 정도 낮추고 나갔다 오는 게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설정 온도가 20도라면 한 18도 정도로 낮추고 한 2-3시간 외출했다가 다시 귀가를 해서 20도로 실내 온도를 다시 맞춰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온수를 쓴 뒤에 수도꼭지를 냉수 쪽으로 돌려놔야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정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이긴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냉수를 사용하려고 물을 트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온수 쪽으로 돌려져 있는 수도꼭지를 들어 올려서 물을 나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보일러에는 온수를 보내기 위해서 점화해라라는 신호가 보내집니다. 그리고 가스든 기름이든 보일러가 연료를 태우겠죠.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을 트는 순간에 온수관과 연결되어 있는 온수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아차 싶어가지고 냉수 쪽으로 다시 돌린다고 해도 이미 연료를 소모한 상태고 온수 계량기도 돌아간 상태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난방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돌려놓으면 물을 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일러가 점화된다. 이런 말이 돌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보일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고장이 났을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수 쪽으로 돌려져 있는 수도꼭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연료 소모가 이루어지니 네.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려놓는 게 난방비 절약에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뜻이죠. 또 우리가 흔히 뽁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있어서 볼록볼록한 포장지. 이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면 따뜻해진다. 난방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이걸 많은 분들이 붙였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이 뽁뽁이가 공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유리창의 한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잘 가려서 붙여야 하는데요. 남향 이렇게 평소에 햇볕이 잘 드는 방향이라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붙이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북향이나 해가 들지 않는 쪽 창에 붙이면 충분한 단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네. 이 밖에 또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난방비 절약 방법은 집의 단열 성능을 높이는 겁니다. 바깥에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뚫려 있는 틈을 막는 건데요. 문풍지를 붙이거나 틈새막이를 이용해서 바깥에 찬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적정 실내 온도 유지입니다. 겨울에도 집안을 덥게 만들어 놓고 반팔 입고 지내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적정 실내 온도인 20도 정도로 맞추고 집안에서 실내복과 잠옷 이런 걸 입고 지내는 게 난방비를 아끼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일러를 연료 효율이 높은 1등급 제품으로 바꾸는 걸로도 한 30%가량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주기적으로 난방 설비 배관을 청소해주면 난방 효율이 5%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내복을 입으면 2.4도 정도의 보온 효과가 있어서 그만큼 난방 온도를 낮출 수 있고 또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춥다고 환기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러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을 해쳐서 병원비가 절감된 난방비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 환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한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고 5분이나 10분 정도 맞바람이 치도록 환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환기할 때는 난방을 줄여놓고 환기를 하면 에너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정말 독하게 난방비 아끼는 분들은 집안에서 난방 텐트 펼치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난방 대신에 침낭 안에 뜨거운 물 넣은 주머니, 핫팩 이런 거 넣고 잔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질병관리청이 권고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 내지 20도입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유지하면 혈압이 오르고 천식과 면역체계가 악화되는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난방비 아끼려다가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더 들어가는 건 개인적으로도 지구적으로도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 건 정말 확실하죠. 네. 네, 모쪼록 모두 현명하게 난방기를 잘 사용해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웻웻웻의 Love is all around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